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와이드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영주 전 국회의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탄핵이란 말과 이 경고라는 말을 꺼냈죠. 자, 그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문답에서 윤 대통령은 이에 어떻게 답변을 했을까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대통령이 어제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요. 비판이 과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야당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개인 국민일지라도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래도 원내에서 제1당의 그 대표를 맡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일개 정치인 나부랭이처럼 표현했어야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대통령의 이 저급한 이 국회와 입법부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어제 있었던 박홍근 원내대표의 탄핵 발언 그리고 경고한다는 발언 이에 대한 윤 대통령의 오늘 아침 발언 이 여러 가지들이 좀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윤 부위원장님, 지금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했던 얘기부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를 비유하긴 했습니다만 여차하면은 윤석열 정부도 탄핵당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가 좀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표현의 적절성을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마음속에 어떤 취지로 하셨는지는 저희가 몰라요. 그러나 이제 물리적 언어 해석만 해보면 사실 뜬금없는 것이죠, 과하고. 예. 마치 저는 그 임기를 60일 정도 남겨둔 정권 말기에 그 야당 대표의 발언으로뿐이 안 들려요. 예. 임기 이제 70일 정도 불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조심해라라는 식의 경고성 발언까지는 좋은데 탄핵 발언이라는 것은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예컨대 대통령의 행동 중에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사정이 명확해서 이게 논란거리가 됐기 때문에 탄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만약에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동을 적시하지도 못하면서 탄핵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정치적 공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예. 근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불쾌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어떤 언쟁을 이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치적 발언이다라는 표현으로 야당 정치인의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박홍근 원내대표 본인 스스로 자격지심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예. 본인에 대해서 대통령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 보면 다만 그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하실 때 첫 번째는 국회 원구성이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민생을 위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여기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협조하겠다. 왜냐하면 민생 안전 특위까지 만들어서 입법권까지 부여한 마당에 구체적인 얘기를 하셨으면 어땠을까? 오로지 정치적 공세뿐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사적 채용 이런 부분은 이미 충분히 해명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인데 처음 문제 제기를 하셨다 그러면 또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사적 채용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분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적 채용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다. 그거 공적 채용이잖아요. 채용 방식이 다른 것이죠. 일반 공개 채용과 일반 공무원들과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 방식이 다른 거고 풀 자체가 좀 달라요. 그렇게 이제 충분히 해명이 됐다. 어느 정도 해명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바람직하다 하지 않다라는 국민적 시각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치권에서 최소한 A당이 B당이 A당한테 사적 채용의 문제를 삼을 만한 입장은 아니다. 여기까지는 전 정리가 됐다고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내대표께서 마지막 마당에 이게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고쳐나갑시다. 이런 어떤 문제 제기가 아니고
문제를 삼는 것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서 그 문제 삼아서 대통령 탄핵까지 얘기했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준비를 안 한 원내대표의 말씀 아닌가. 교섭단체 연설이었다. 예. 전혀 준비가 안 됐죠. 그러면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런 어떤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오늘 아침 출근길 문답에서 윤 대통령의 저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본 거죠. 예컨대 물론 이제 나부랭이라는 표현은 대통령이 안 쓰셨는데 당연히 안 이제 썼죠.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자격지심이신 거죠. 본인이 어떤 언급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해 주길 바라셨던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저는 그 박홍근 원내대표의 말씀 중에 대통령께서 언급을 할 만한 말씀이 없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하나도 귀담아 들을 만한 게 없었어요. 탄핵 경고. 아니 탄핵 경고 사적 채용 사익 추구 뭐가 해당되는 게 해명할 게 하나도 없다. 없잖아요. 여태까지 충분히 해명이 됐던 말씀 다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저는 원내대표의 말씀이 오히려 좀 새로운 차원이 높은 말씀을 하셨으면 새겨 듣겠다. 네, 뭐 국정수행에 참고하겠다. 많은 협조 바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보시면 저걸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공세다라는 의미로 한 분의 정치인의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아마 넘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가는 말이 답변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예, 뭔가 정말 조언이라 고언, 그러니까 좀 참고할 만한 발언이었으면 대통령도 저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다. 그 박홍근 원내대표가 잘못 얘기한 건가요? 뭐 탄핵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몇 번씩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윤 정부가 뭐 이제 2달여 됐는데 여전히 다른 정부에 비해서 국정 지지율이 굉장히 낮단 말입니다. 30%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 그 원인들 중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대통령실에 대한 채용의 문제, 그것이 어떤 뭐 법적인 정당성의 문제든 아니든 간에 그게 정실 인사처럼 보여지고 또 실제로 오히려 권성동 원내대표나 장제원의 어떤 해명이 더 문제가 되는. 그런데 뭐 9급 뭐 7급인 줄 알았는데 9급이다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도 문제가 되고 1년 내내 뭐 무급으로 일했다라는 예. 것은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1년 내내 돈을 벌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집안의 자식들만 대통령실에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뭐 광주의 무슨 검사의 아들 혹은 뭐 강원도의 무슨 선관위원의 아들, 소위 동네 유지의 아들들이 캠프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무급으로 일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당화되기는 어렵다. 예. 그런 측면이 나와 있는 것이고 서로 박홍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너무 거칠게 또 혹은 정권 초에 탄핵 이야기를 꺼낸 것은 적절하지 않다 손치더라도 여러 가지 그동안에 그간에 저당에 저런 얘기까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그 아주 디테일에 약한 예. 말하자면 정부와 또 아주 따로 노는 뭐 여당의 모습, 또 벌써 니 편 내 편 갈라서서 그 세력 다툼하는 것,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화가 나셨어도 어쨌든 야당의 제일 야당의 원내대표의 발언이면 원내대표 발언치고는 너무 세십니다. 이런 정도 정도의 표현했다. 말씀으로 해서 제가 부족한 게 있으면 더 노력하겠다. 그러나 뭐 혹은 뭐 그게 더 끌끌었으면 탄핵까지 얘기할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훨씬 더 좋았는데 뭐 나부랭이란 종류의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냥 뭐 야당 정치인 이런 정도는 본인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걸 견뎌내기 어렵다는 것의 반증일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한 심리적 상태다는 것도 보여준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통령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박홍근 원내대표의 말에 대해서 반응을 좀 했었어야 된다, 그런 뜻이네요. 네. 예. 자, 그런데요, 이 박홍근 원내대표가 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탄핵 경고라는 말을 썼을까? 일각에서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한덕수 총리에게 했던 얘기를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 들어보시죠. 야당의 협조를 받으려면 너무 야당을 자극하거나 이렇게 공격하거나 이렇게 수사하는 일들을 좀 자제해 주셔야 우리도 협력할 명분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가셔서 한동훈 장관한테 얘기 좀 잘해 주십시오. 그만 좀 하시라고. 자, 김종인 행장님.
지금 이제 웃기는 했지만 지금 제일 야당의 지금 비대위원장 뭐 당 대표나 마찬가지죠. 이 대표격인 분이 한덕수 총리에게 자, 이 야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제 그만 좀 해라라고 법무부장에 좀 전달해 달라라는 일과 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탄핵과 경고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것과 두 가지 일이 같이 연관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인 건가요? 저는 연관돼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6가지 상황을 갖다가 동시에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전례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정정국과 보복 수사가 진행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야당이 계속 제기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환기시킨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그 수사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우리도 강하게 탄핵, 경고 이런 표현을 쓰는 근데 거다. 탄핵이라는 표현은 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탄핵은 뭐냐면 국민이 선택한 것을 스스로 실패를 갖다 자인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아직 3개월도 안 되는데 탄핵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정쟁의 소재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볼 때 민주당도 이런 얘기해서 좋을 게 전 별로 없다고 봐요. 좀 그래서 아까 예를 들면 이런 상황 자체들은 서로 강대강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치고 강하게 받는 과정이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전 이것이 국민 삶에 도움이 될 것인가? 전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여당이나 소위 정부가 하는 행위 자체가 상당히 강대강 형태로 가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야당은 민생의 문제나 국민이 요구하는 부분들로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탄핵 얘기하는 것보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 좀 잘하십시오. 남 탓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미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한번 국민에게 심판받은 거 아닙니까? 이제 당신들이 해야 될 건 남 탓하고 전 정권 탓하는 게 아니라 일 잘하셔야 되는데 일 할 때마다 인사사고 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배우자 리스크 발생하지 않습니까? 경제 상황 어려운데 뾰족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런 방식을 통해서 소위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교정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교정의 방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탄핵의 얘기가 나오게 되면 싸우자는 얘기죠. 국민이 싸우는 정당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좀 과도하게 얘기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오히려 민주당에게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문제의 핵심은 탄핵이라는 용어는 아닌 거죠. 국민들이 이 현 정부에 대해서 지지율이 30%대라고 얘기하는 건 나머지 60% 정도는 지금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렇다면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왜 국민의 60% 정도가 부정적인 지지층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성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제가 볼 땐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대표 연설 보니까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전 정부 탓만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가면 갈수록 여야 다 싫어하실 것 같은데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오늘 교섭단체 연설 얘기는 조금만 좀 뒤에 하고 제가 이제 물어봤던 거 그러면 한덕수 총리를 통해서 한동훈 장관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는 우상호 이 비대위원장의 얘기 그러니까 야당에 대한 어떤 수사 또 이제 전 정권 뭐 서해 어민 문제부터 해서 이제 탈북 어민 북송 문제 여러 가지가 지금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죠. 자 이것을 좀 자제해 달라는 부탁을 왜 한 총리한테 왜 하는 거예요, 우상호 비대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건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부적절하다고. 그러니까 법률에 정해져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저는 예를 들면 그것이 과도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하지 말아라, 해라 이런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 뭐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재명 의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면 그런 요건들이 된다면 수사를 하는 것이고요. 수사 쪽에서 명백히 밝히면 되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 문제는 오히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신부품과 같은 내용들이에요.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계속 예를 들면 본인들은 무슨 당국자, 그다음에 뭐 군과 정보기관을 잘 아는 여권 고위 관계자 이런 식으로 팩트가 아닌 정쟁의 내용들을 계속 제기하면서 소위 신부품으로 몰고 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 같으면 자신 있으면요 다 공개하라는 거예요. 신문 조속 공개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지시가 내려가서 각 부처별로 예를 들면 내용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공개하시고 그런 팩트를 가지고 논의하면 되잖아요. 제가 볼 때 팩트를 가지고 논의를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과 대통령실에서 정치적인 익명성을 내세워서 이 정치적 공격을 해오니 야당 대표가 또 원내대표가 저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하지 않으면 대응책이 별로 없잖아요. 실제적으로는. 예. 네. 최경철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먼저 공격하는 쪽이 저렇게 나오니 야당이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다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있는 논리인가요? 저는 뭐 거기까지 이해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의 어제 연설은 뭐 그런 사정과는 별개로 어쨌든 민주당이 생각하는 대통령은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굉장히 과대하게 부풀려서 얘기하다 보니까 탄핵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대통령제를 창시한 미국에서도 탄핵을 가결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만큼 탄핵이라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고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투표율이 굉장히 높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을 뿐더러 국민들의 굉장한 지지가 동원되는 그러한 선거인데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갖다가 뭐 몇 달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탄핵을 언급한다는 것은 저는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조금 과한 표현이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래서 예.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고 그런데 오늘 또 감정적으로 뭐 정치인 나부랭이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표현의 과잉이다. 정말 이것은 좀 품격이 너무 낮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 국민들은 지금 수준이 거의 대학생 정도 수준이 왔는데 우리 야당이나 뭐 여당도 뭐 가끔씩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정치인들의 수준은 아직 초등학교 수준이 아닌가. 좀 언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좀 절제하고 그리고 보편성 있는 대화의 기법을 동원해야지. 지금은 너무 과한 표현이다.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오늘 또 대통령의 발언을 또 빌민 삼아 트집 삼아서 또 발끈하는 모습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제1야당 원내대표가 어제 저는 뭐 적을 만한 이야기도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다 사라져버리고 제1야당 원내대표의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탄핵밖에 남지 않았다. 저는 어제 굉장히 적절하지 못한 표현을 씀으로써 자신이 열심히 준비한 원고가 빛에 발해버렸다. 저는 이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야당 정치인 발언에 언급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대통령의 오늘 아침 출입긴 문답이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있었던 권성동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내일 아침 윤 대통령이 또 어떤 말을 할까요? 먼저 오늘 있었던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무려 28번이나 발표했습니다. 5년 내내 수혜 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같은 졸속 입법과 맞물려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내 집 팔아서 옆집으로 이사 못 간다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이사 완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떠넘긴 것은 나라 빚과 독촉뿐만이 아닙니다. 알박기 인사까지 떠넘겼습니다. 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관료는 민생 회복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고위직 공무원은 명예직이지 고액 알바가 아닙니다. 깨끗하게 사퇴해서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요즘 신문 열심히 꼼꼼히 읽지 않으면 이 정치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신조어가 막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 완박. 이사를 못 가게 완전 박탈한다라는 용어가 오늘 등장을 했고요. 고액 알바, 이제 공공기관장들 알바끼 하고 있는 공공기관장들을 빗대어서 이제 이분들이 빨리 자리를 물러나야 되는데 물러나지 않으니까 고액 알바를 한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자, 박홍근 원내대표 말에 대통령이 뭐 언급할 가치가 있느냐라는 이제 필요가 있느냐라는 언급을 하셨는데 오늘 이 권성동 또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은 자신의 무능함을 남 탓으로 돌리는 아주 민망한 장면이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다뤘던 두 분이 각 당 원내대표의 말에 대해서 아주 혹평을 서로 교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사 완박 고액 알바 이 표현은 적절했다고 보세요? 저렇게 말 만드는 조언은 좋아 보이지 않아요. 뭐 정치보복, 그다음 북풍, 이사완박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것을 국민께 쉽게 전달하려는 목적의 조언은 좋지만 부풀려서 하는 조언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재명 의원의 저 말씀도 맞지가 않아요. 아니 무능을 남 탓에 돌렸습니까? 무능을 무능한 사람 탓에 돌린 것이지. 예컨대 지금 만약에 현 정부의 임기가 한 1, 2년 지나서 저런 말씀이 나왔다 그러면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 불과 70일에 정책다운 정책을 펼 수 있는 시간이 없단 말이죠. 그럼 현재 일어난 여러 가지 결과들, 특히나 부정적 결과들의 경우에는 전 정부에서 열심히 했던 부분이지만 어쨌든 의도치 않은 실패적 결과가 나온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무능한 정책을 핀 그 정권에 대해서 무능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왜 남 탓이냐. 이 부분은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권성동 의원의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이 현재 민생이 어려운 부분은 물론 현 정부가 책임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 정부가 잘못된 정책 결정을 했다. 그런데 그 정책 결정을 뒤집으려면 민주당 169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입법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이건 당신들이 해놓은 것이다. 당신들이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풀어라. 따라서 협조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예컨대 임대차 입법의 경우에는 입법을 해야 되잖아요.
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응해주지 않으면 개정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인과관계를 얘기해서 책임 소재가 분명히 당신들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시지 저것이 남 탓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예컨대 저기서 현 정부의 탓이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했으면 이재명 의원의 말씀이 맞아요. 현 정부는 무한 책임인 것이죠. 무조건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풀려면 전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 결정에 도왔던 입법적 결정들을 번복을 해야 되는데 입법적 결정을 번복하려면 절대 다수인 민주당이 협조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논리적 설명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내용은 틀렸고 오늘 권성동 의원의 지적은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고 누가 말씀해? 김종욱 우리 행정관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권성동 대표의 말은 틀리고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의 말은 맞다. 이렇게 하실 건가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둘 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행이다. 어제 좀 박홍근 원내대표가 약간 좀 실수를 했는데 탄핵이라는 발언을 근데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의 연설 때문에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요? 너무 길었고요. 내용은 뻔해요. 하잖아요. 문재인 정부는 싫어. 그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놓은 거 다 예를 들면 갈아엎을 거야. 이 얘기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땐.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국정 지지율은 30%일까? 그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국민들이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정부가 잘못한 건가요?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내용이 다 그래요. 윤 대통령의 행보도 마찬가지인데 임대차 3법 예를 들면 다시 돌려놓기, 52시간 유연화시키기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뭘 가자라는 얘기보다는 과거에 했던 것 갖다가 바꿀게라는 얘기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바꾸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또 하나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 너무나 계속 우려먹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지금 대통령 선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뭐 나랏빛 얘기하는데 아니 코로나19 시대에 나랏빛 아닌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럼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여야가 합의 안 했습니까? 저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냥 모든 것이 전 정부가 다 독주해서 만들어 놓은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독주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줬습니까? 소위 지금의 예를 들면 180석 과거에 국민들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그런 예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야가 합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뭘 나아갈지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오늘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그냥 옛날에 했던 거 다 바꿀래 밖에는 뭘 하겠다는 얘기 잘 짧게 한 말씀 더 드리면 먼저 말씀하시고 나중에 말씀하시니까 늘 불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일단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한 사람은 정책적인 얘기를 해요. 정책에 대해서 관점을 얘기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하고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정책적인 얘기가 없어요. 솔직히 그냥 오히려 저는 그분이 또 그냥 싫다라는 정치적 말씀을 수사만 하신 한다. 그렇죠. 그분은. 그러니까 그분은 박홍근 원내대표죠. 최소한 원내대표가 말씀을 하실 때는 자,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작용이 났으니까 이걸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옳든 그르든 어쨌든 이게 원인 규명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책에 초점을 맞춘 연설을 하게 되면 판단의 기준이 쓰는데 만약에 저런 정치적 수사가 있는 연설을 하게 되면 이것은 네 편 내 편 가르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니 정치적 수사는 권성동 원내대표에서 계속 썼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로가 보고 싶은 면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두 원내대표 다 제가 볼 때는 민심과 어긋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김종욱 행정관께서는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의 연설을 혹평을 하셨습니다만은 장제원 의원은 베리 나이스를 외쳤습니다. 자, 최규철 의원님, 베리 나이스. 이제 두 분이 좀 어색한 관계를 털어내고 한 배를 탄 그런 운명 공동체로 다시 돌아온 건가요? 뭐 일단 뭐 그렇게 뭐 이렇게 겉으로 대답이- 봐서는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확신이 없는 듯한 말씀으로? 뭐 그 잠시 뭐 일시적 봉합이겠죠. 그리고 자의에 의한 화해가 아니라 타의에 의한 화해라고 저는 봅니다.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니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니 아마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너희 둘이 왜 이리 싸우냐?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된다. 진짜 했을까요? 대통령께서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저께 월요일 아침이었죠. 장제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건 굉장히 거친 표현이었습니다. 그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서 그 거친 표현을 받아본 권성동 원내대표가 바로 응사를 할 수도 있었지만 즉각 고개를 숙인 것을 보면 자신의 의지라기보다는 아마 대통령께서 이제 더 이상 확전을 하면 큰일 나니 조금 침묵하고 지금 입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 아마 발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인데 어쨌든 처음으로 돌아가면 국민의힘은 지금 지지율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싸워서는 안 되죠. 그리고 오늘 베리 나이스도 뭐 국민들이 보기에는 안심을 하는 겁니다.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아주 좋았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뭐 여러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오늘 교섭단체 연설은 사실 뭐 적절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위치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대한민국이 많이 망쳐져 있는지를 조금 설명할 필요는 있지 않았나. 지금 세종 같은 관가에 가면요. 지금 비상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공무원들이 너무 지난 5년 동안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여야 한다는 불안감. 그 부분을 줄 거다. 그리고 재정이 앞으로 계속해서 줄어들 거다. 그리고 예. 지방자치단체들도 지금 국비 예산 따는데 굉장히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정 책임자로서 지금 대한민국 어려운 지경이 왜 이렇게 된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의무가 있다.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상당 부분을 시간을 할애해서 그렇게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앞으로는 대안 제시가 중요하겠죠. 그냥 우리가 잘못된 그 장부를 물려받아서 그냥 앞으로 계속 어려울 거다 이런 것보다는 예. 장부는 잘못 받았지만 어쨌든 나라를 한번 바꿔보겠다. 그런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뭐 필요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어쨌든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앞으로의 정책적 비전과 그리고 계획을 제시하는데 앞으로 좀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자, 어쨌든 장제원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베리 나이스라고 하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과를 한 모습에 대해서도 아주 잘했다라고 이제 극찬을 했죠. 자, 그렇다면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모두 이제 해소가 된 것인가? 장제원 의원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간장, 김장 이런 되게 여러 가지 조화가 나왔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나는 참 보면 참 진짜 너무해요. 에? 너무해요. 그런 얘기는 괜찮아요. 언론이 너무하신다. 아니 언론이 아니라 그런 뭐 조를 만들어내고 에? 지금 전당대가 있지도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심해요. 그런 거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요즘에 당 중진사이에 좀 정기전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언론이 전화가 와서 자꾸 지도체제 문제에 대해서 내 생각을 묻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공개적으로 지도체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지도체제 문제에 대해서 기조국의 유권 해석을 의원님들이 받아들여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결의를 했고 결의문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그 지도체제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거는 난 옳지 않다고 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지금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본인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이 좀 거칠다라고 표현하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과를 했고, 그리고 간장, 김장 둘 다 모두 장제원 의원이 중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예. 보니까 본인에게 모든 권력이 쏠리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자꾸 보도가 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는지 오늘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정말 서열이 이제 넘버 2로,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장제원 의원이 설정돼 있는 건가요? 일부 만평에서 그런 모습이 보였죠. 일부 언론이 그렇게 논의를 써요. 봤더니 결과적으로 누가 누구한테 청탁을 했고 누가 동의를 구했고 뭐 이런 예. 것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 뭐 김장이 됐든 뭐 간장이 됐든 뭐 하여튼 장이로구나 이런 넘버 2가 되어버리는 이제 예.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장제원 의원 입장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고 너무하다는 말을 예, 여러 번 하셨어요. 본인 스스로도 그러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의 핵심은 그런 거였을 건데 이 현재의 윤석열 정부의 기조 초에 이준석 대표라고 하는 어떤 여당 대표의 문제점을 이렇게 비상체제로 두면서 초반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좀 달랐던 예. 부분인데 그걸 과도하게 해석한다는 측면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거칠다고 표현한 이유는 굉장히 권성동 원내대표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했어요. 말하자면 인사청탁을 한 것처럼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청탁을 했기 때문에 본인은 애써 그것을 잘라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여당을 같이 운명 공동체로 싸워야 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조율할 수밖에 없고 언론에서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발언을 베리 나이스라고 하는 게 발제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움. 지금이 현재 윤석열 정부가 저런 거 가지고 언론에서 토론할 땐가 서로 간에
사이가 나쁘기 때문에 벨이 나이스인지 벨이 배든지 이것이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예. 굉장히 대통령이 보면 얼마나 한심스럽게 여당이 생각되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도 본인이 감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벅차다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실제로 당내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최인철님 어때요? 진짜 실제로 지금 장제원 의원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좀 있나요? 본인은 전혀 지금 법사위원장도 안 맡겠다라고 고사한 상황에서 자꾸 언론은 뭐 간장이든 김장이든 권성동 대표든 자꾸 이제 자신을 주목하거든요. 뭐 언론에서 뭐 싸움을 열심히 붙이려고 하죠. 권성동 저희는 아니에요. 예,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간에. 예. 근데 실제로 약간 뭐 의견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있고 사실 이게 정치인은 모두 권력을 지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 꿈이 있는 것이죠. 장제원 의원도 정치적 꿈이 있는 것이고 예. 권성동 원내대표도 정치적 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권력 지향을 하다 보면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약간의 갈등도 있고 충돌도 있지 않는 것이냐. 근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것이 문제인데 조금 최근에는 조금 세게 붙었죠. 그런데 예. 이 두 분이 불하더라면은 그냥 전화 통화로 앙금을 풀고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결국 불하더 수준까지 못 갔기 때문에 바깥으로 갈등을 표출하는 것 같고 어쨌든 그런데 지금 여당의 지지세가 너무나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지금 상당 부분 조금 말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더 이상 불꽃이 더 튄다면 정말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사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까먹고 있는 것은 대부분 국민의힘 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의 실수라기보다는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국민의힘이 백그라운드로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을 깎아먹고 있는 것인데 그 정점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이 있는 겁니다. 예. 이 두 분만 안 싸워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금보다 한 2배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두 분께서 물론 정치적 그 의지가 있어서 뭐 여러 가지 꿈을 보이는 건 좋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은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에게나 굉장히 독약이 될 수밖에 없다. 두 분이 좀 자중을 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뭐 열심히 지금 장제원 의원에게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스튜디오에 좀 나오셔서 이제 속내를 좀 솔직하게 이제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렇게 중앙 정치 무대에서 약간 한 발짝 떨어져 있거든요. 대구시장이니까 이제 한 마디씩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영부인 제도 문제도 좀 얘기하고 있고요. 뭐 이 꼴사 나온 윤핵관들 경고해야 된다 이런 표현도 좀 쓰시고 있고. 또 강신업 변호사, 김건희 여사 팬카페 회장을 맡고 있는 것을 알려진 이제 강신업 변호사에 대해서 쓴소리도 좀 하고 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정을 펼치시기도 바쁘실 텐데 왜 중앙 정치와 관련해서 저런 글을 안타까운 거겠죠?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뭐 충원으로 볼 여지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뭐 전당대회 등 또는 공천 시즌이든 이렇게 어떤 당의 역학 관계가 실제 현실화되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예. 따라서 아직은 충원의 소리로 들릴 수는 있는데 이제 충원을 할 때 공개적인 충원과 또는 비밀리하는 충원을 나눠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공개적인 충원의 수위가 예를 들어서 너무 높거나 또는 고쳐지지 않는 부분을 충원한다는 것은 비난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노출되게 되면 오히려 당의 분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어느 정도 선을 지켜서 하실 걸로 보이고 홍준표 지사의 경우에는 이제 스타일이죠. 스타일이 하나 더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사직을 행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영향력을 잃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불과 1년 반 내지 2년 있으면 또 이제 공천 시즌이 오긴 합니다. 예. 그럴 때 본인이 또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판이 형성되길 또 바라고 당대표와 관련돼서도 본인도 어떤 염두에 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당의 미래를 위해서. 예. 각기 미래를 위해서 어떤 분이 당의 대표가 돼야 되고 그 전까지 어떤 지도체제가 형성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각자 다 의견이 있을 겁니다. 그 의견 차이에 대한 방법론적인 얘기일 뿐이지 조국적으로다가는 당이 안정화돼야 된다. 이 부분은 다들 동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시계바늘을 좀 뒤로 돌려보면은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지금 대통령과 당내 경선에서 마지막까지 아주 접점을 펼쳤던 자칫하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홍준표가 후보가 될 수도 있었던 그런 뭐 여러 가지 몇 번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분이 지금 쓴소리를 해놨는데 그 쓴소리가 이제 본인께서는 현대판 상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윤기찬 우리 저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실현 가능한 걸 얘기하면은 조언, 상소고 불가능한 걸 얘기하면 정치적 비방이라고 하셨잖아요. 홍준표 의원이 지금 나온 것 중에 얘기한 것이 측근 친인척 관리하는 특별감찰관 둬라 이 얘기를 했고
꼴사나온 윤핵관들 좀 경고해라. 그다음에 영부인 팬카페 폐지하고 여기 관리할 수 있도록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중에서 실현 불가능한 거, 그러니까 정치적 비방 목적으로 한 게 있습니까? 저 중에서는 사실은 수신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수신자인 경우도 있고, 예.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대통령이 지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라는 기관과 대통령이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전 저거는 맞다고 봅니다. 특별감찰관은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영부인 팬카페 같은 경우는 팬카페 개설자가 또 따로 있잖아요. 예. 그 사람에 대한 얘기겠죠. 당신이 이런 하는 행위가 정말 영부인이나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다 그러면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점잖게 수신자한테 우회적인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윤핵관에 대한 뭐 꼴사납다 이런 표현도 마찬가지로 본인 스스로 어떤 상대방을 지정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싸움이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차원에서 하면서 수신자는 별도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당의 지지율을 하락시키거나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막 이렇게 요소를 찝어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저는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들이라고 봐요. 그럼 상소가 많네요. 예. 비방이 아니라. 그런데 윤핵관의 경우에는 사실은 장제원 의원이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대통령한테는 부담이거든요. 왜냐하면 장제원 의원의 행보 자체가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장제원 의원의 김장이든 간장이든 이렇게 편이 되게 되면 마치 합종연행에 장제원 의원이 이 판을 짜고 있다. 그러면 대통령께 연결되는 것이고 현재 당대표의 지위는 이준석 당대표가 지위를 갖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를 직접적으로 핍박하고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대통령실하고도 연관이 되는구나. 뭐 이런 식의 또 성급한 판단의 여지가 있어서 아마 그런 장제원 의원의 지위 때문에 심리적 지위인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좀 본인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메시지를 던졌지만은 수신자가 다 다르다. 특별감찰관제만 대통령에게 전하는 메시지고 나머지 메시지들은 각각 수신자가 다 다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네요. 근데 우리 대구에서 자주 보실 거 아니에요, 우리 최 의원께서는. 최근에 못 봤습니다. 예. 자주 보십니까? 서울에 최근에 못 방송을 봤는데 왜 홍준표 의원 시장이 왜 갑자기 중앙 정치에 저렇게 관여한 거예요? 진짜 상소예요? 잘 되라고 윤석열 정부? 아니 어쨌든 뭐 홍준표 시장은 다음에 또 정치적 꿈이 있기 때문에 중앙 정치와 절연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음에 꿈을 위해서 천천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계속 메시지를 발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내려가 버리면 메시지의 전달력이 약하거든요. 잊혀지죠? 그렇죠. 그게 가장 큰 그 손해를 많이 본 사람이 원희룡 지금 국토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제주지사 시절에. 그렇습니다. 그 제주지사에 가서 많이 그 인적 뭐 지명도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손해 본 느낌을 많이 가졌었기 때문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메시지 정치를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저분이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분이 경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과거에 정권이 수세에 몰렸을 때, 정권이 잘 나갈 때 이런 기억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언할 것들이 많죠. 소재가 굉장히 풍부한 사람입니다. 홍준표 시장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소재를 갖고 국정에 대한 해석과 비판과 그런 것을 앞으로 계속 메시지를 발산할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치적 꿈을 차근차근 쌓아나가서 마침내 국가경영, 이분이 뭐 그 항상 인터뷰 때 물어보면 나의 마지막 꿈은 국가경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고 그래서 굉장히 저런 메시지를 많이 발산할 겁니다. 근데 시정 안 하고 왜 이거 합니까? 하면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거 10분도 안 걸린다. 굉장히 나는 빨리 한다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발산할 것인데 또 언론이 좋아할 만한 얘기를 계속 내놔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에 대한 관심을 앞으로 클 것이다. 그저께인가요? 그 예산정책협의회 하러 국회에 왔는데 거의 뭐 대통령 수준으로 많이 그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언론으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발산할 것이다. 그러면서 국정에 대한 조언도 하고 그렇지만은 또 날카로운 비판도 하면서 좀 스파크도 일으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저희 이제 뉴스와이드 같은 프로그램에서 계속 다뤄주기를 원하면서 메시지 정치를 하면서 결국은 또 윤석열 정부의 또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충원의 형태로 그렇게 자기 정치를 할 것이다. 근데 조금 예상과 다르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만 계속 할 것으로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나를 안 세우거든요. 일단 국민의힘의 윤핵관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비판을 하면서도 대통령과 나를 안 세우는 것은 어쨌든 지금은 대통령과 같이 가야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 힘이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노련감이 워낙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판단을 잘 하면서 메시지를 발산할 겁니다.
그걸 받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럼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꾸 뭐라 이렇게 메시지 내는 거를 윤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이 윤핵관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기분 나빠할까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나 윤핵관들은 상당히 좀 기분이 언짢겠죠. 하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 않고 대통령 주변이 잘못됐다고 계속 비난의 화살을 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 여론을 관리하는 측면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홍준표 시장의 발언들이 그렇게 나쁠 것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역전 얘기인데 강신업 변호사가 지금 이 팬카페 관련해 가지고 발끈하셨어요. 근데 글쎄요, 강신업 변호사 팬카페 회장이신데 글쎄 이분하고 홍준표 시장하고 또 붙게 되나요? 전선이 그렇게 형성되나요? 근데 뭐 이건 뭐 당연한 그거겠죠. 예. 예, 뭐 제가 볼 때는 붙어서 좋을 거 없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강신업 변호사랑 두 분이 체급이 뭘 어때요? 체급이 해서- 비슷한가요? 아니, 그립은 둘 다 세신 것 같은데 예. 홍준표 대구시장이야 좀 계속 좀 미래를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대구시장인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셔서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경남시장도 옛날에 해보시고 이래서 여유가 있으신 것 같고, 예. 뭐 몸은 대구에 계신데 마음은 여의도에 가 계시는데 문제는 4년 9개월 남았어요. 이렇게 한 번씩 좋은 제안을 했지만 이게 계속 갈 거라는 판단할 수 없는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 저희가 문제 제기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 배우자 예. 문제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려운 문제고 복잡한 문제인 거고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 저는 오히려 이진복 정무수석 같은 분이 정무수석이시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강신업 변호사 말 한마디 예. 한마디가 얼마나 예를 들면 대통령의 통치행위, 대통령 일에 문제를 많이 주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갖다 빨리 풀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또 앞으로 저렇게 누가 얘기할 때마다 강신업 변호사가 문제 제기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게 되면 계속 배우자 리스크는 본인이 안 나오더라도 예. 계속 나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건 대통령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자해제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정말 성공을 위한 조언, 충원을 하는 것인지 해석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수선한 가운데 계속 윤석열 정부 쪽에서 볼 때는 조금 안 좋은 일, 내지는 국민들이 조금 좋게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같습니다. BTS 관련된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홍보대사 방탄소년단이 함께 응원합니다. 둘, 셋, 부산!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RM입니다. 꼭 2030 부산 세계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미력 하나만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부산 세계박람회가 세계인을 위한 축제의장으로 불타오르게 만들어 봅시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손잡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뛰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십시오. 이동해 주시고 멤버 여러분들께서는 뒤쪽으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홍보대사로 오늘 위촉이 되셨기 때문에 위촉 소감을 저희가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글쎄, 이거 뭐 그냥 해프닝 같기도 한데 이제 어쨌든 간에 뭐 BTS 팬들은 이게 팔이 아픈 그런 BTS 멤버 B인가요? 예, 그분을 이렇게 탄 게 이제 그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닐 텐데. 그런데 예, 팔이 아프고 한 거는 모르셨겠죠. 쳐도, 예.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사실 뭐 공동 유치위원장이니까 뭐 저 자리에 참석한다 하더라도 예. 장성민 정책조정기획관은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어쨌든 용감하신 것 같아요. 이 아미들이 무섭거든요, 사실. 예. 저희 딸도 아미인데 예. 굉장히 안 좋게 봤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장면을 보고 느낀 것은 배려심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카메라만 보셨지 옆에 사람이 어떤 상태로 나랑 손잡고 있는지는 보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두 분 다.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냔 말이에요. 아니 저건 대통령하고 상관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모들 얘기하는 건데 스타 장관 되라, 참모들이 잘해라, 뭐 계속 대통령이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 참모들 또 당의 관계자들 뭐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냐? 저는 근데 저 두 장면을 보면서 느낀 건데 예. 장성민 기획관의 경우에는 정치인 출신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 출신은 저렇게 잘 안 하거든요. 통상은 이렇게 상대방을 눈을 보면서 배려하는 식으로 하는데 예.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이제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게 몸에 안 익었다 하더라도 조금 한덕수 총리도 점잖으신 분이에요. 아니, 점잖은 거하고 상대방 배려하는 거 다른 거죠. 예. 근데 두 분 다 상대방 배려하는 모습이 안 보여서 그게 조금 저는 낯설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냥 웃고 그냥 해프닝으로 갈 일인지 아니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될 대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회 의정 활동을 좀 오래 해보신 김영주 의원께서는 왜 저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 세계적인 그룹이니까 사진 한 장 찍고 싶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보면 두 번째 장승민 기획관의 문제는 본인 정치 욕심이 있어요. 자기 사진 하나 남기고 싶은.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들이 저렇게 이 기회에 내가 꼭 사진 하나 남겨야 되겠다는 의도, 그런 것들이 자기 정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한덕수 총리가 자연스럽게 사진 한번 찍는 것은 우리가 수용 가능한 부분이지만, 장승민 기획관이 왜 저 자리에 와서 저 사진을 찍어야 되는 부분은 조금 더 뭐 델리케이트한 측면이 과연 그 대통령을 위해서 또 국정을 위해서 저런 장면이 필요했는가라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 또 고민정 민주당 의원과 이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간의 설전도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약간 실수가 나오던데 네. 저를 두고서도 당신도 결국은 공채인 줄 알았다.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비아냥되던데요. 제가 방송만 14년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웬만한 프로그램들은 거의 다 진행을 했었던 아나운서였었고 그러한 능력들이 인정을 받아서 인재 영입이 됐던 케이스였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시작을 해서 대변인까지 갔었던 거지요. 비교를 하려면 좀 제대로 알아보고 하던지 그저 말꼬투리만 잡으려는 그런 국민의힘의 행태들을 보면서 아직 정신 차리려면 멀었나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예, 우리가 이제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싱크는 이제 이 영상은 없어서 저희들이 이제 일단 고민정 의원만 좀 틀어드는데, 박민영 대변인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뭐 누가 보면은 공채로 청와대 대변인 된 줄 알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14년 방송을 했으면은 뭐 공정한 절차 없이 그렇게 마음대로 채용이 돼도 되느냐 이제 이런 설전도 좀 벌였습니다. 지금 고민정 의원이 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제 1인 시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너네 때는 안 했냐? 뭐 이렇게 서로 상대방 시절에 이제 그 어떤 채용 과정의 문제점을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텐데 그렇죠. 이 부분을 좀 이쯤에서 매듭 지을 수 있는 좀 묘한 내지는 좀 뭐랄까요? 좀 솔로몬의 지혜 같은 건 없을까요? 이제 이 채용 논란은 좀 그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실은 뭐 민주당도 좀 자제를 해야 되고 근본적으로 보면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적 채용, 사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공적 채용이지만 개인적인 어떤 관계, 즉 캠프에서나 보좌관들이나 이렇게 구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대통령실도 운영에 있어서 대통령이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비서로 두는 것 자체를 그게 공적이 아니다.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을 비서로 두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역관제와 말하자면 그 어떤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것을 두 가지를 좀 섞어서 해야 되는 건데요. 역관제라는 것은 사실은 나빠 보이면 메가매직이지만 좋은 측면에서는 사실 미국식 제도이거든요. 지금 그게 뭐가 문제가 됐냐면 오늘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알바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미국식 역관제의 그 공정한 부분이다. 모든 영역들은 당이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냥업자예요. 우리가 이겼으면 우리가 다 가진다. 다 나가라. 이런 것이 공공연하게 되면서 푸주관 주인도 장관이 되는 미국식의 어떤 제도가 있거든요. 그걸 꼭 비판할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도 미국에서는 뭐 실제로 그렇게 잘 운영되지는 않고 1883년 이후로 그것도 없어졌죠. 사실은 프렌들 액트에 의해서 없어졌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없어진 거고, 또 사실은 영국식으로 보면 정실 인사라고 하는 패트로네지 시스템도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이 문제는 많은 청년들이 보기에 두 가지에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 지인을 통해서 유능하지만 이런 것들이 겹쳐져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것이 단순히 대통령실의 몇몇 인사의 문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만들 뿐만 아니라
과연 수백 개 되는 국가기관장을 정권 교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데 대한 어떤 양당의 합의가 있어야만 될 문제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언론은 이제 채용 논란에 대해서 이제 적정한 선을 이제 좀 지키고 넘지 않는 선에서 좀 여야가 좀 반성할 건 반성하고 또 개선할 건 개선하고 또 이제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정치권이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사면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이 출국기 문답에서도 좀 대통령 얘기가 어제 나왔었고요. 또 여기저기서도 좀 8.15 광복절 맞이하는 사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 얘기부터 시작해서 좀 듣겠습니다. 재계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 요청을 하던데 그 사면 계획 있으신가요? 뭐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사전에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폭넓게 사면을 해서 국민 통합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 물론 이재용 부회장, 김경수 지사 등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으십니까? 정경심 교수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어제 뉴스인데 왜 저희가 이 아이템을 오늘 골랐냐면 정경심 교수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 법률 부위원장님, 정경심 교수 사면해 줘야 됩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끝. 네, 일단 그 정경심 교수를 사면하게 되면 정경심 교수의 그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이었다는 것이 마치 어느 정도 성용되는 듯한. 그 수사하신 분이 바로 검찰총장. 그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예컨대 정치적 사안이 아니잖아요. 저것은 그냥 일반 형사범인데 저분이 정치인도 아니고 다만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이제 배우자였다는 것 때문인데 저 사건이 불거지게 된 배경은 뭐 정치적 국면하고 연결이 돼 있지만 실제 저분의 그 지위나 아니면 범행 내용 자체가 사면 대상으로 삼기에는 좀 부적절하다. 국민 통합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물론 조국 전 장관의 그 행태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응에 따라서 뭐 전국이 나눠졌다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그런 어느 정도 다 지났고 민주당도 조국의 강을 건넜다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만 못 건넜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 통합의 어젠다를 이루려고 정경심 교수를 사면한다. 저는 오히려 그것이 국민 통합을 역행한다라고 보여져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사면은 저는 찬성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정경심 교수에 대한 사면은 만약에 일반 사면의 형태로 하는 건 괜찮아요. 죄명을 정해서 하는 거는 거기에 포함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특별 사면, 개인을 찍어서 하는 특별 사면 형식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호 회장님. 네. 저도 제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볼 때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정경심 씨도 마찬가지고 국민 통합을 해서 대통령이 사면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국민이 분열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진짜 사면에 2030 청년들도 분노할까요? 사면에 대해서. 아까 제가 볼 때 제가 볼 때는 줄로 쭉 갈라지겠죠. 그리고 여론 자체는 중도층 같은 경우도 사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측면들이 꽤 있는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원래대로라면 두 분 다 그런 거잖아요. 건강이 안 좋아서 이런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건강이 안 좋으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게 했던 건데 좀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간절하게 대통령이 설명하셔야 되거든요. 설명을 해서 큰 뜻이다. 개인 예를 들면 이명박 개인 정경심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이제 출범을 한 정부가 8.15라고 하는 계기를 통해서 큰 차원에서 국민통합이라는 길로 가는 것이고 정치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예단하시거나 이렇게 하시지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통 큰 결단들로 통해서 설득하지 않으신다면 오히려 이 사면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을 둘로 갈라놓을 수 있는 측면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전직 대통령이라는 상징적인 분명히 있어서 제가 볼 때 사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정경심 교수까지 한다?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애매한 측면이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 대통령이 언급하는 게 이제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답변을 회피하셨기 때문에 뭐 어떻게 방향이 정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의 손에 달린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손에 달린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화 유공자법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역풍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 얘기.
175명이 서명한 거는 지난번보다 많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믿어주시고 이제 우리 쪽은 의견을 거의 다 집합을 한 거고 이제 국민의힘 쪽도 가서 만나서 이분들이 이제 운동권 출신들은 전부 다 혜택 받는다 이렇게들 소문이 나가지고 잘못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 희생되신 분들, 이 고문으로 뭐 심각한 후유증 않는 분들 이런 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는 국민들에게 잘 설명을 드리면 납득하실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민주 유공자법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법안 자체가 우리 젊은 세대로부터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어서 그 당시에 많은 젊은 세대들이 비판을 받아서 민주당이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다시 이 문제를 꺼내들었는지 그리고 그런 젊은 세대들의 비판을 우려를 덜어낼 만큼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가 국회의원들 월급날이었습니다. 근데 이 국회 개원을 해서 일한 날은 딱 하루였는데 한 달치 월급이 고스란히 가서 언론에서 오늘 아침에 뭐 크게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이 지금 이 민주유공자법이 어떤 관련이 있을지 뭐 그 시청자분들께서 좀 판단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자 최경철 의원님, 지금 뭐 5.18이라든지 그 전에 이제 어떤 우리 국가 유공자들에 대해서 좀 혜택을 주는 법안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뭐 교육이라든지 5.18, 의료라든지 4.19. 예, 있습니다. 자 그러면 80년대 이 후반에 이 민주화 운동을 거쳤던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혜택을 줘야 될 것인가? 근데 그분들 상당수가 지금 민주당의 이른바 586 세대로 계신 분들이잖아요. 이제 셀프 유공자법이냐 이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법안이 사실은 15대 국회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다시 시작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민주당 내에서? 아무래도 민주당이 지금 여러 가지 수세에 몰리면서 자신이 진영을 좀 결집하고자 하는 그런. 뭐 왜 다수당인데 왜 수세에 몰려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내분이 많고 하니까 예. 자신의 뭐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나 상당수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뜬금포가 되지 않나, 이 법안이. 예. 시급한 법안도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수혜자가 많아서 그 보편적인 법안도 아니고, 예. 아주 소수의 그 특수한 그 몇몇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금전적으로 저는 지원하는 거는 뭐 예산이 그 허용이 된다면 가지만 이게 취업 제한, 취업에 대해서 지원을 뭐 10% 가산점을 준다는 이런 조항이 있던데, 이런 것은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조금 불편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게 사실 뭐 벌써 수십 년이 됐는데 군 가산점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부터 들어갈 때부터 가산점을 줘버리면 이게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10% 가산점이라는 건 너무나 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지금 청년층의 입장에서는 이 법안을 받아들이기에는 수용성이 굉장히 부족한 법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부분을 굉장히 제고해야 되고요. 이 법안을 밀어붙이기 전에 민주당이 만약에 이러한 800여 번이 아마 해당 사항이 된다는데, 이러한 분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다면 이번에 세비를 전부 내지 않아서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을 통해서 이런 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역할을 좀 했으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을 텐데 이 법을 밀어붙이기에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언짢아하지 않을까. 저는 이 법을 밀어붙인다면 항상 민주당을 따라다니는 것이 의제 설정을 잘못하고 있다. 이 부분이 민주당의 약점인데 또다시 한번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8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운동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우리 김정은 행정관님. 저요.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안 밝히셔도 됩니다. 저는 모르겠지만. 좀 했습니다. 뭐 그 당시에 예를 들면 독재와 싸우는 것, 그것이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했었고요. 그러면요, 이 가산점. 이제 문제는 거기에 대한 예를 들면 과실을 예를 들면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전략적인 고려랑 정책적 우선순위와 관련해서 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4.19 혁명이나 그다음에 5.18 민주화운동이나 1980년대 민주화운동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직선제 개헌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가 지금 20,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거 실현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예요. 그 과정에서 희생당한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건 되게 중요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 근데 이분과 관련해서 사회적 토론이 됐는가? 공감대가 형성됐는가? 저는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또 하나는 이거를 발의하시는 분들이 586 정치인들이신데
586 정치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예를 들면 여론이 좋지 않은 측면들이 분명히 지금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정계 은퇴론까지 나왔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과 관련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적어도 소위 국가를 위해서 전투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이나 아니면 해방 과정에서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독재에 맞서서 또는 민주공화국하고 치열하게 싸우신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충분한 예를 들면 보상도 하고 명예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긴 합니다만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대를 살아가고 있는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중요하다. 좀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우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논란 자체가 2030에 대한 논란으로 가버리는 사태가 되기 때문에 전 이건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조금 다시 한번 고민을 하면서 다시 배치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문제 또 오늘 정부가 밝혔던 여러 가지 감세 문제와 관련된 얘기. 먼저 윤석열 대통령 얘기부터 듣겠습니다. 대통령님, 대우조선 사업이 진전될 것 같다 보이다가 다시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뭐 빨리 불법 행위를 풀고 정상화시키는 게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님, 여름 휴가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가긴 가시나요? 글쎄 뭐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들이 좀 해소되면은 원래는 그 여름 휴가를 저도를 계속 갔다고 오는데 그 거제도라서 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 대우조선 때문에 좀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근 서민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 사기까지 기승을 부려 어려운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 하겠습니다.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는 민생 안정의 핵심입니다. 또한 전월세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 어제는 임대차법 개정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좀 내놨죠. 서민 대출도 좀 많이 늘려주기로 했고요. 오늘은 소득세, 법인세에 대해서 감세를 해주겠다. 종부세까지 해서 총 13조 원 감세 정책을 발표했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어제 교섭단체 연설 과정에서 정부의 이 감세 정책에 대해서 반대한다. 국회에서 저지하겠다라고 했어요. 왜 그래요? 글쎄요, 이제 어쨌든 뭐 법인세라든지 뭐 그런 것들 현재 그 경제적 기조로 보면 감세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세수 자체만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보면 세수가 몇 조씩 줄어드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그 말하자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들의 부담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재정 악화만 가져올 것이다. 네,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소득세, 법인세 이것 자체가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근본적 원인이 있고 또한 세수만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혹은 뭐 더 국회 내에서 열어놓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우선 뭐 감세 저지 논의를 뛰어넘어서 빨리 여당 자체가 좀 양보를 해서 국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태도부터 먼저 보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정부가 하는 거에 대해서 다 이제 반대할 게 아니라 예. 근데 사실은 이제 민주당 그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해서 지금 과잉 세수를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초과 세수가 항상 남았잖아요. 뭐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면 감세를 꺼내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근데 세금이 일단 법인세 부분은 분명히 치열한 다툼이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요. 예. 다만 소득세 등의 종부세, 경우에는 소득세. 그런 경우에는 민주당도 크게 반대를 안 할 걸로 보여져요. 개인적으로다가. 예. 왜냐하면 물론 세수가 줄어들면 재정에 문제가 생기지만 재정이라는 게 결국 국가가 지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지출하는 게 정부 지출 승수라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느냐. 이걸 다 지난번에 따져봤던 것이고요. 민간인에서 투자를 통해서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부분하고 비교해 보면 되는 것이죠. 분명히 데이터 갖고 얘기를 했을 것 같고 그 데이터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세수를 감소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가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세수가
장기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 재정을 통해서 지출하는 것보다는 어떤 민간 기구를 통해서 투자 활성화시켜서 지출하는 것이 국민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런 데이터를 통한 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저렇게 세수를 낮추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입법 활동을 통해서 있었던 특히 주거 안정 부분이죠. 예. 민생이라는 게 의식주 중에 식과 주가 주된 건데 그중에서 전세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금 대출 이율이 너무 높아졌다는 것이죠. 이미 6%까지 예. 올라갔단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어제 내놨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깡통 전세가 되면은 전세금을 반환받아야 되는데 그걸 예. 어떻게 보증해 줄 것인가. 그 보증의 범위도 넓혀주자.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되게 효율적이고 와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절한 지시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우조선 파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좀 협상이 난항을 겪고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손해배상 문제 때문에 더욱 특히 그러는데 일각에서 그래서 그런지 계속 길어지면은 공권력이 투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현장에서 들려옵니다.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는 굉장히 세게 나가다가 조금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공권력 투입 가능성이 낮아졌죠. 오히려 그렇습니다. 대통령 발언 수위를 보면은 그저께 하고 어저께 하고 발언 수위가 많이 낮아졌어요. 예. 처음에는 마치 공권력 투입을 할 것 같이 발언을 하셨는데 근데 현장 상황 보고를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후보자가 현장을 다녀왔죠.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어서 섣불리 공권력에 들어가서 작전을 펴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안에 그 현장 노동자들은 신호도 그 갖고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고 근데 지금 들어가는 경찰은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하기 때문에 노사 협상을 좀 더 정부가 주선을 해서 좀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좀 본 뒤에 마지막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다룬 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치랑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넓은 것 같습니다. 잘 현명하게 대처해 주길 바랍니다.